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로컬 포커스 글로벌 리치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B2B, B2A 통합과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텍스트 코리아의 강현명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픈텍스트에서 이제 B2B 부문에 대해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명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네, 오픈텍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네,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픈텍스트는요, 오픈텍스트가 지향하는 그 전체적인 그 키워드는 그 EIM입니다. EIM은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자원에 대한 거버넌스 및 실행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산 모두를 다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도 네, 설명을 부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오픈 텍스트가 가지고 말씀드렸던 EIM 관점에서도요,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인티그레이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자산이라든지 그 정보 자원들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내에 있는 정보 자원하고 이렇게 컬래버레이션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선, 저희 트레이딩 파트너라고 하는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자원도 같이 밀접하게 통합 또는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 대부분 다 이제 HQ가 이제 본사가 이제 코리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업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거래선이라든지 뭐 수입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어들이 또 글로벌에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집어변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집업인 간의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도 발생을 하고요. 해당 로컬에 있는 어떤 거래선하고의 B2B 부분 또는 B2A 부분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기업들이 그 활동하고 있는 그 글로벌 무대는요, 해당 로컬에서 요구하는 그 컴플라이언스 요건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큰 이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로컬 포커스는 한국이에요. 한국의 기업들이고 한국어 랭귀지를 쓰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에 있는 그 거래선들하고 또는 그 글로벌 현지에서 어떻게 이러한 연계 부분하고 비즈니스를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좀 들을 수 있는지를 같이 좀 짚어보는 그런 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웨비나는 50분 정도 발표가 먼저 진행이 된 후에 그 후에 10분 정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요,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을 해서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로컬 포커스 글로벌 리치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발표를 하면서요, 로컬 포커스는 이제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고, 글로벌이라는 부분들은 저희의 이제 무대죠. 네, 거래선들에 대한 로케이션과 로컬에 대한 니즈를 같이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어상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또는 인티그레이션 용어를 같이 좀 혼용을 해서 쓰겠습니다. 그 데이터 또는 시스템 간의 그 연계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먼저 용어적인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주제는요, 크게 한 5가지인데, 첫 번째, 결과적으로 이제 오픈텍스트라는 회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만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가 잘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리치라는 측면에서는요, 이제 로컬이 현재 대단히 많은 그런 컴플라이언스 니즈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트렌드들이 있는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트렌드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이렇게 통합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를 살펴보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서플라이 체인은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걸 개런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완전 무게를 갖받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글로벌한 니즈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그럼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오픈 텍스트는 그 디지털 밸류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라 디지털 밸류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저러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완전 무결성을 좀 더 무결성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글로벌한 컴플라스 트렌드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책들이죠. 그래서 오픈 텍스트가 어떻게 여러분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솔루션하고 실제 구현된 사례 이렇게 5가지 형태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요. 비즈니스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커머셜한 측면에서 사업하시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들,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그 트렌드들이 이제 각각에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뭐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해당 로컬 지역의 EU를 중심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니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USA 미주를 중심으로 하는 컴플라이언스 니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응해야 될 비즈니스 테마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뉴노멀이에요. 뉴노멀.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코비드-19 있었죠. 그죠? 코비드-19 이후에 뭐 재택근무, 그다음에 비대면 여러 어떤 것들이 이제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새로운 그 트렌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이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니어쇼링. 내가 다 자국에서 만들겠다 또는 근처에서 만들겠다. 왜냐면 서플라이 체인의 디스럽션을 저희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적으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니어쇼링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 그 CSR 이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통해서만 소싱을 하겠다는 니즈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니어쇼어링이랑 같은 얘기긴 한데요. 무역 전쟁 결과적으로 결국 또 다시 또 블록화되고 있고 브렉시트 같은 부분을 경험을 했고요. 테크니컬하게는요 더 커요. 저희가 이제 요즘 현재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그 트렌드는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에요. 그죠? 에브리바디 어느 기업들이나 다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과 더불어 커지는 게 사이버 위협이거든요. 저 디지털 혁신이 주는 반대급부가 사실은 모든 부분에 어떤 그 구멍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홀이 생길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어떻게 또 그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자산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고 게다가 온프렘과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가 같이 섞어가면서 점점 더 정보들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커머셜한 측면에서의 그런 뉴노멀 그리고 테크니컬 측면에서의 뉴노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블랙스완 사태는 왜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블랙스완 이전까지의 저희가 그 SCM, 서플라이 체인 프랙티스는요, 저스트 인 타임이었어요. 재고를 가능한 갖지 않고 유통 재고도 덜어내고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서플라이선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도 잘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한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믿었던 시기였는데요. 이게 한순간에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no more just in time에 더 이상 이제 just in time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제 마인드셋을 바꿨냐면요. just in case.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걸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의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에서 예상 발생 가능한 것들을 예상해서 거기에 케이스별로 대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또 SCM의 또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정보량과 더 빠른 그 민첩한 그 어떤 의사결정력이 이제 필요해진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커머셜한 부분에서의 니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미팅이라고 SCM에서 되게 중요한 미팅인데 거기에 중요한 과제가 바로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이제 그 디스럽션 어떤 붕괴라는 거죠. 브렉시트, 인데믹, 선전포트의 셧다운이라든지 그다음에 컨테이너 코스트가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스트 인 타임이 아니라 저스트 인 케이스 만약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그 중요한 미팅의 아젠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것들이 기계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저스트 인 타임 시대에서 이제 프락시 시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스트 인 케이스 시대에는 어떻게 데이터들을 정보들을 빨리 센싱을 하고 거기에 타임량에 대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일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주는 게 이제 컴플라이언스예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볼 컴플라이언스는요, 이제 EU, 그 유럽을 이제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이제 EU 쪽으로 이제 쉬핑을 하게 되면 쉬핑을 하기 전에 이제 EU 있는 커스텀스, EU 세관에서 어떤 거를 발효를 했냐면 ICS2라고 해서 이제 임포트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 컨트롤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EU 쪽으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항공이에요. 항공대상 카고라든지 우편물에 대해서는 비행기 싣기 전에 나한테 무엇을 싣는지를 컨펌을 받아야 돼. 받고 거기서 만약에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실린다고 하면 나는 그 리젝트, 싫지 말아라고 나는 명령할 수 있어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ICS2예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EU 쪽에 이제 그 납품을, 그 쉬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캐리어, 그죠? 에어 캐리어가 되는데, 캐리어라고 치면 이제 대한항공 같은 캐리어 또는 아니면 이제 포워더, 그다음에 화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모두가 다한테 EU 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거나 쇼핑을 할 경우에는 이 ICS2에 컴플라이언스 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로딩 불가, 실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실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어라이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도 이제 그 EU 쪽에서는 이제 해저더스 그 어떤 그 위험물, 리스크, 세큐리티 측면을 강화하기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규제가 이제 세큐리티 측면에서의 규제는 이제 ICS2라는 부분이 이제 EU를 중심으로 이제 발효가 됐고요. 저게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에어 캐리어, 항공편에서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 사항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선사, 오션 베슬 캐리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 또는 레일이라든지 트러킹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저러한 의무사항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주, 포워더, 그 다음에 캐리어 부분들 쪽에서는 저러한 그 EU 쪽에 있는 ICS2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당면한 과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는 그 대단히 많은 복잡한 세법들이 존재해요. VAT, 특별히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그 국내에서는 그 세금 계산서를 끊는다는 행위가 이미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유럽은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부분이 사실 잘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정립이 되면서 문제는 각각 해당 국가별 별도의 표준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독일 표준이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표준이 있고, 영국 표준이 있고, 해당 국가별 세금 계산서, VAT에 대한 표준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국가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VAT에 대한 환급이라든지 또는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지법인이 VAT 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국가 표준에 적합한 그 이인보이싱을 이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니즈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서 그 베이스를 둔 기업이 글로벌에 있는 거래선들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별 그 요구하는 그 VAT 신고에 대한 포맷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저런 부분들도 저희가 글로벌한 부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큰 장애 요소이자 또 그다음에 저희가 어렵게 저 부분들을 하나씩 컨츄리가 늘어날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런 그 VAT 신고적인 측면에서 해당 국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특히 이제 글로벌에서 해당 국가별 저렇게 그 세법들에 따른 그러한 그 이인보이싱 니즈가 있는데요. 유럽은 또 다른 새로운 표준을 또 만들었어요. 우리 EU에서는 그러면 저런 것들을 저렇게 복잡하게 각각의 국가별 표준을 할 게 아니라 페폴이라고 하는 유럽 쪽에 있는 새로운 그 이인보이싱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미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그죠? 유럽은 기존에 있던 그 로컬, 그 텍스, 그 이인보이싱 체계 플러스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페폴이라는 이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현재는 이제 EU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저게 이제 발전 방향이 USA. 또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아시아 퍼시픽을 보게 되면 싱가포르이 저 페퍼를 채택을 했고요. ANZ, 호주 쪽도 저 페퍼를 채택을 했고, 재팬도 지금 내년부터인가 저런 페퍼를 중심 기반으로 한 이인보이싱 체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래 상대국이 EU냐, 또는 USA냐, 또는 싱가포르냐, ANZ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해야 되는 그 텍스에 대한 그 인보이싱 체계는 페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해당 로컬에 대한 그 인보이싱 체계도 있고 거기에 적합하게 컴플라이언스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 더 발생을 한 거죠.
다음으로는요, 이제 제가 만약에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제품이 좋아서 포드 쪽에다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포드가 저한테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나한테 그런 상품에 대한 주문서를 받고, 나로부터 주문서를 받고, 그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ANX라고는 그런 망을 통해서만이 나한테 그러한 주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에 대한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인보이싱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서 딱 아예 출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ANX라고 하는 특별한 망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부품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허들이에요. 저걸 통과해야지만이 포드 쪽에 납품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테크니컬한 또 관문이 되겠죠, 그죠? 저러한 또 체계를 제가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 또 BMW라든지 아우디 쪽에다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동일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쪽은 오케이, 그럼 동일하게 나로부터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고 인보이싱을 하려면 ENX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만이 나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수발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제약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산업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었는데, 또 산업에 따라서는 산업 표준에 따라서 발생하는 저러한 이제 컴플라이언스 니즈들도 또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산업에 있든지 어떤 지역을 이렇게 런칭하든지 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니즈가 있다. 저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컴플라이언스는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 머스트이지 사실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이제 사전에 어떤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저러한 로컬 니즈 또는 아니면 어떤 인더스트리의 특별한 니즈를 잘 캐치하시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철강을 만드는 회사예요. 철강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 납품처가 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미국이요,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쿼타제를 또 도입을 했어요. 저기 이제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쿼타제가 이제 발효가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철강을 잘 만들어서 이제 선편으로 이제 쉬핑을 하게 되면, 쉬핑을 하기 전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의 이제 CBP라는 쪽이 있습니다. CBP는 이제 미국의 커스터머스 보더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리 담당 에이전시가 있어요. 산하 정보기관인데요. 그 정보기관에 한국에서 쉬핑하고 있는 이 스틸 프로덕트는 총량이 얼마고 어떤 물품이 쉬핑합니다라는 부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를 해서 거기서 오케이, 허락을 득해야지만이 쉬핑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의 또 쿼타 부분이고요. 그 쿼타 부분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 CBP라는 쪽에다가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요구하는 포맷으로 리포팅을 해야 돼요. 사전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산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스틸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잘 납품했던 입장에서는 사실 저러한 어떠한 컴플라이언스가 없었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잉여 생산량도 있고 저희 제품이 좋아서 미국에 납품하기로 했더니 바로 이제 CBP라는 부분에 쿼타의 부분에 첫 번째 허들이 걸리고, 쿼타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CBP라는 쪽에다 리포팅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이제 컴플라이언스 니즈가 생긴 거죠. 저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특이한 컴플라이언스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항상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비즈니스 셋업하기 전에 꼭 보셔야 되고 이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요, 이제 EU 쪽인데요. 또 EU는 이제 또 특히 EU 쪽에서 발휘됐던 어떤 특정한 프랙티스가 하나가 GDPR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게 이제 EU뿐만 아니라 USA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GDPR에 갖는 기업에 주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니즈는요, 그거를 장기간 해당되는 데이터 레코드를요, 장기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GDPR이라는 부분이 내가 어떠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잘 해결을 하고 또는 더 중요한 정보를 잘 키핑했다는 부분들을 오디트를 하게 돼요. 적절한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보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즉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먼 리더블하게 오디터가 할 수 있게 그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 체계를 장기간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재무에 관련되어진 그러한 정보, 특히 GDP의 관점에서는 대략 10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머스트로 이제 저러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양이 사실은 작으면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그 readily available하고 휴먼 리더블한 포맷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다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컴플라이언스 니즈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다음은요,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그 고객 중에 한 고객이 있었는데요. 영국으로 이제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그 기업이 영국에 진출을 하면서 영국에 있는 해럿이라는 백화점하고 해당되는 이제 영국에 있는 슈퍼마켓 체인 쪽에다가 이제 물건을 납품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이 하기 전에 그 또 컴플라이언스 니즈가 있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해럿이나 영국에 있는 리테일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하고 거래를 하고 나한테서 주문을 받으려면 이엔컴이라든지 트라다컴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네트워크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야지만이 내가 주문서를 받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쇼핑을 할 수 있고 인보이스를 보낼 수 있다는 또 다른 영국 표준이죠, 그렇죠? 유럽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만 있는 이엔컴과 트라다컴이라고 하는 그러한 컴플라이언스 니즈를 또 획득해야지만 실제로 물건이 이제 유통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는요,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로컬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니즈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러면 회피할 수 있느냐. 이제 문제는 이제 회피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당되는 니즈에 누가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타이밍하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반도체는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반도체 이제 여러 그 회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매니팩처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해오는 이제 그 수입상 측면에서도 있는데요. 반도체는 또 특별하게 그 로제타 IC라고 하는 특별한 표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스페시픽한 그 표준인데요. 저 부분은 또 각각 해당되는 그 팹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트 메이커한테 주문할 때는 로제트 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 그러한 머스트 또 체계가 있습니다. 또 저기에 또 컴플라이언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에티컬 소싱은 사실 머스트 사항은 아니에요. 머스트 사항은 아닌데 점점 이제 기업들이 진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이 커지면서 이 에티컬한 소싱이라는 부분들이 점점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저러한 프랙티스, 저러한 그 관리 방법들을 기업 내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에티컬한 서플라이를 잘 식별하는 거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그 서플라이들하고 적절한 그 계약 관계,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투명한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적으로 정보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그리고 적절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정말 에티컬한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그 서플라이들에 대한 커뮤니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인사이트,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정말 에티컬했는지를 평가하고 그레이드를 내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키워드죠. 결과적으로 많은 그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있어서 just in time이 아니라 just in case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 just in case를 이제 관리하는 과정에 게다가 컴플라이언스 니즈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대단히 많은 EU 관점에서의 컴플라이언스, US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산업 관점에서 컴플라이언스 니즈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 환경은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저러한 그 컴플라이언스 니즈들은 저희가 무슨 수단을 쓰든지 간에 짧은 시간 내에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저런 걸 왜 하냐면요. 저희가 서플라이 체인을 안정화시키고 사실은 빨리빨리 유통시켜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 서플라이 체인이 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 무결하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플라이 체인은 지금 보시는 10가지의 저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에 대해서 2019년도에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저 10가지 이유가 제가 서베이했던 회사들이 답변이 이 10가지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완벽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게 다 이제 요인인데 처음에 폴리티컬 거버먼트 체인지, 그죠? 이코노믹 인스테이빌리티, 계절, 그다음에 환경, 캐타스트로피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성이에요. 기업과 그 서플라이 체인의 연계성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어택, 그리고 연계가 되더라도 서로 이제 수반되는 정보의 인테그리티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이제 5, 6, 7번이 6, 7, 8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플라이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그 운송 중에 그 로스하는 부분들이 서플라이 체인의 완전 무결성을 이제 보증을 불가하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이걸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스트 인 타임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고, 저 어떤 분, 이게 와리프죠. 만약에 폴리티컬이나 거버먼트 체인지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지? 그다음에 이코노미 인스테빌리티가 커지면 어떻게 대응하지? 인 케이스, 저스트 인 케이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저희가 5, 6, 7번, 6, 7, 8번을 보시게 되면 저 부분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아니라 테크니컬한 측면이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희가 저 6, 7, 8번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플라이 체인의 그 무결성을 좀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 6, 7, 8번을 주로 이제 포커싱을 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B2B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그 연계 부분, 인터페이스 또는 뭐 인티그레이션, 그건 뭐 용어는 동일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연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이제 밑에 이제 왼쪽에 94%는 결과적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 있는 그 거래 상대방이 내 시스템을 쓰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세큐리티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59%라고 표현되는 부분은요.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해줬더니 거기서 많이 이제 어떠한 그 브리치, 세큐리티 위반 사항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입장에서는 내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사, 바이어의 시스템을 같이 연동을 하는데 그들이 늦다 보니까 내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연동해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그 기업들 간의 그 연계를 인터페이스라고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그 커넥티비티를 높이고 빨리 대응하고자 싶으나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측면의 이슈인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서플라이 체인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흐름이 연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요인인데요. 저거는 다 이제 하나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싱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그 다운스트림인 메이커, 그다음에 업스트림인 플랜, 요쪽에 대한 정보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서플라이 체인은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발생한 디벨롭 단계 또는 최종의 서포트 단계의 정보에 니즈가 없으면 바로 상위 단계, 하위 단계의 정보만을 가지고 제가 플래닝을 하다 보니까 저스트 인 타임 측면에서 하다 보면 항상 저 두 개의 구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제가 핸들링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전체 사슬 전체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뭐 디메인드 체계라든지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게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저렇게 선형으로 만들어진 서플라이 체인을 갖지 말고 이제 이 부분들을 커뮤니티화하자, 네트워크화해서 1대1 또는 1대 다가 아니라 다대다의 형태로 우리 커뮤니티, 우리 서플라이 체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러한 그 정보 부분이라든지 커넥티비티를 같이 갖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저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의 최초 시작인 디벨롭 단계하고 최종 단계의 서포트 단계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들이 이 다대다의 형태로 이제 연계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코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센트럴라이즈돼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저 커뮤니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이제 그 회사들이 다 동등 레벨이 아니에요. 뭐 갑을 관계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쪽 영향력이 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디지털 코어가 어떤 때는 그 바이어 위주의 그 형태가 돼요. 그래서 대형 자동차 회사라고 하면 내가 그 갑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저런 그 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어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는 제가 그 매니팩처러인데 제가 대단히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셀러 입장에서의 또 관점에서의 디지털 코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도권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그 셀러 중심형 디지털 코어냐 아니면 그다음에 그 바이어 중심형 디지털 코어냐.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다 이제 관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태가 있는데, 또는 뉴트럴한 코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텍스트는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상에서 모든 다수들이 다자 간의 저러한 그 B2B 또는 커넥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벤더 뉴트럴한 허브 사이드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바이어나 그 서플라이 사이드도 아닌 매니팩처 사이드가 아닌 뉴트럴한 형태의 밸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러한 그 서플라이 차인에 대한 모든 그 정보의 갭의 브리치를 이제 해결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어떤 회사가 단일 표준을 갖는 회사도 있어요. 그 대형 그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저 디지털 코어를 자사 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회사에 있는 플랫폼을 이제 그 쉐어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는 형태도 이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무결성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밸류를 네트워크화가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 디지털 코어에서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러면 다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이제 흐르게 하려면, 서플라이 체인에 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B2B를 할 수 있게. B2B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요. 벤이라고 보시면 돼요. 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EDI, 이인보이싱을 그 모든 그 커뮤니티에 있는 그 회원사들 아니면 그 기업들 간에 이 B2B가 이루어지게 하자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탈을 만들어요. 문서를 전자화해서 포탈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런 형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정도까지로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서 연계라든지 타이트한 인티그레이션 되지 않으니까 API까지 연계하자 해서 내가 어떤 그 PO를 보내면 해당되는 그 서플라이어에 있는 시스템에서 당연히 이제 그 세일즈 오더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그 API 그 방식으로 연계까지도 가능하자라는 거고, 네 번째는 그 디지털 코어가 커지면 점점 그 모든 커뮤니티 안에 발생하는 트랜지션들을 제가 애널리틱스가 분석을 해서 거기서 what if, 그쵸? just in case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가 뭐 어떤 그 발전 단계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회사는요, 어떤 디지털 커뮤니티는 우리는 EDI 형태 또는 벤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서로 그 거래 상대방하고 그 수발주를 한다. 일형 형태를 이제 포커싱하는 회사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그 중소 형태의 그 기업들이 많아요. 저희 서플라이들이. 그런 형태들한테 EDI나 벤이라는 부분을 도입하는 부분은 비용 효과하지 못하니까 포탈을 통해서 포탈에서 이런 B2B를 하자라는 그 E형, 그 포탈 형태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어드밴스드 기업 같은 경우는 3형이죠. 저기는 그 API 기반으로 이제 연기하는 형태도 있고, 네 번째로는 전체 이제 SCM의 KPI를 찝어내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그레이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 번째 그 AI 머신러닝이 포함된 4단계 형태의 디지털 코어를 이제 그 관리하시는 쪽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커뮤니티의 성격이냐 또는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되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하튼 디지털 코어 누군가는 저러한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모든 역량을 집중화시켜서 쉐어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텍스트, 제가 오늘 이제 저러한 그 말씀드렸던 그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니즈,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저스트 인 타임의 저스트 인 케이스의 전환, 그리고 여러 가지에 있는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디지털 밸류화해서 그 안에서 저러한 부분들을 센트럴라이즈해서 그 접근해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픈 텍스트의 솔루션은 그러한 그 B2B 부분 또는 B2A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오픈 텍스트의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런 형태를 생각을 하시고 디지털 커뮤니티에서 특별하게 어떤 개발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화된 솔루션이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저런 디지털 코어를 별도로 만드셔야 되는지는 금액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커머셜 아니면 테크니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B2B 라는 형태, 기존의 레가시 형태로 저희가 인터페이스, 인티그레이션을 했던 부분에서 현재는 무조건 다 모든 게 API first. 그러니까 모든 솔루션들이 대부분 API를 이제 다 기반으로 하고 있고 API를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퀘스천은 그럼 나는 API만 잘하면 이제 그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하고 저러한 그 컴플라이언스 니즈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에 있는 거래 상대방하고 다 인티그레이션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 로제타넷이라든지 또는 그 말씀드렸던 ANX, ENX, US에 있는 스택 컴퍼니들은요, 왼쪽에 있는 기존에는 레가시 형태의 EDI, 벤 형태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떠한 그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니즈를 적합하게 타이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로 몰빵할 수는 없고요.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EDI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러한 B2B 형태의 인터페이스 또는 인티그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API 기반의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PI 부분도 같이 다 활용할 수 있고 그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갖춰져야 됩니다. 오픈 텍스트는요, 이제 오픈 텍스트는 저 가운데 있는 회사예요. 이제 오픈 텍스트는 저희가 저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저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디지털 코어, 디지털 밸류에 있는 그러한 코어에 있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기업이 ERP를 가질 수도 있고, 뭐 CRM, 뭐 PLM,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 간에도 저희가 그 인티그레이션, 인터페이스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티피컬하게는 이제 EAI라고 하는 그러한 뭐 서비스 버스를 통해서 연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역할 부분도 이제 그 하나의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오픈 텍스트에 있는 플랫폼에서 연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거래 상대방들은 또 그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거래 상대방은 IoT 디바이스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API를 연동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EDI 메시지를 전동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니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른쪽에서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난 프랑스 회사인데 나한테는 이 인보이싱을 우리나라 프랑스에 맞는 그 인보이싱 체계로 만들어진 이 인보이싱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니즈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당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 인보이싱을 또 컨버팅을 하고 그 나라에 맞춰서 이제 변환을 해주고 데이터를 송수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저희 오픈 텍스트에 있는 저기 말씀드린 상품명이 이제 트레이딩 그리드라는 솔루션인데요. 그 솔루션이 다 모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디지털 코어에 하나의 노드만 물리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거래 상대방은 대단히 많죠. 그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니즈를 저 하나에 있는 디지털 코어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B2B, B2A,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그 솔루션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그때 니즈에 따라서 별도로 이제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연결하시면 돼요. 단위 솔루션을 구매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돈이 있고 우리 내부에 인원이 있으면 저 하나하나의 그 거래 상대방의 니즈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상용화되고 플랫폼화된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혁신의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그 솔루션 내부에 까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EDI 그 연계 모듈, 그다음에 XML, JSON 그 XML이나 JSON으로 문서를 변환시키는 모듈,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요구하는 뭐 AS2, AS4, HTTPS와 같은 프로토콜을 미디에이션 해주는 기능, 그다음에 API를 만들고 커넥터를 만드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다 개발이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렇게 된 형태의 솔루션이 있다고 하면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EDI로 보내줘, 또는 XML, JSON으로 보내줘, 또는 API로 나한테 호출을 해줘라고 하는 모든 니즈를 다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부분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간을 좀 상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텍스트가요, 저런 각각에 해당되는 API들을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서 이 내부 트레이딩 그레이드 플랫폼 안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퍼블릭 API도 이제 저희가 호출할 수 있는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특정한 회사의 표준인 API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파트너가 갖고 있는 API도 전체 모든 API 그 대개 저걸 담아서 이제 인벤토리화 시켜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S4 하나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S4 하나는요, 기본적인 그 S4 하나와 그 같이 연계가 가능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요. 여기에 연동을 또 하고 싶은 이러한 다양한 그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외부 생태계가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뭐 고객 공급체들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S4 하나 기반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요, 나는 SAP의 SP 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통합도 해야 되고, 타사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합도 해야 되고, 외부에 있는 그 기업들하고도 B2B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니즈가 있을 때, 한번 API를 한번 볼게요. 세일즈포스하고 S4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주소를 확인해주는 스마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이제 그 API 그 제공 업체가 있거든요.
이제 고객 리스트가 새로 생기면 첫 번째 새로운 고객 리스트를 세일즈포스에서 만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주소가 유효한지를 스마트 스트리트가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컨버팅을 합니다. 그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스마트 스트리트라는 부분을 컨버팅을 한 다음에 스마트 스트리트에 물어봐요. 이 포맷이 이 주소가 정말 맞는 주소냐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라고 리턴을 받게 되면 대신에 이제 시작은 세일즈포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연동해야 될 부분 S4 하나거든요. 그러면 S4 하나에 적합한 또 고객의 주소 형태로 컨버팅이 돼서 S4 하나에 이제 그 API에 연동이 돼서 이제 S4 하나로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이 가운데 블랙박스로 된 부분들이 API라는 측면에서도 각각에 해당되는 솔루션이죠. 세일즈포스, S4 하나, 그다음에 스마트 세스 세 개가 연동하는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들에 대한 복합 플로우 부분도 직접 그 개발팀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 부분은 저런 모든 그 복합 플로우 부분들도 말씀드린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저희 오픈텍스트 API 그 매니지먼트 툴 안에서 지원해주는 그 기능이라서 결과적으로 요구 사항만 있으면 오픈텍스트가 저런 중간 그 역할들을 다 핸들링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미들에 들어있는 오픈텍스트의 트레이딩 그리드라는 것만 있으면 S4 하나 셋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에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대외에 있는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EDI 형태 또는 API 형태 부분들을 다 미디에이션을 해서 싱크로너스한 연계,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한 연계, 그러니까 바피와 같은 부분에서 여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 오픈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가 중간자 역할을 통해서 다 연계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러한 부분들이 B2B 또는 B2A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내에 있는 솔루션, 사회에 있는 솔루션, 특히 이제 외부 고객하고의 솔루션 부분들에 대해서 풀리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픈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 솔루션 중에는요, 특별하게 이제 IoT 솔루션이 있어요. 그중에 트레이딩 그리드 안에 하나의 레이어가 IoT인데요. IoT는 대단히 많은 그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정보를 센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센싱하는 센서리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센싱되어진 정보들을 프로파일링 관리하고 정보를 잘 이제 모아 놓은 다음에 정제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엔터프라이즈 여기 SAP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기타 오라클이 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솔루션에다가 이제 정보를 센싱했던 데이터를 정제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그 부분들도 이제 우리 오픈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 IoT 솔루션이 있게 되면 이제 그 해당되는 커피 머신에서 현재의 해당되는 그 정보가 계속 이제 정보가 발생을 해요. 브로드캐스팅이 되면 그 정보를 오픈텍스트 IoT 이 플랫폼이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커피에 있는 캡슐이 떨어졌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텍스트에 있는 B2B 솔루션에다가 주문 발주를 넣어요. 발주를 넣으면 그 해당되는 정보가 서플라이한테 가서 이제 매니팩처링이 돼서 실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쉬핑이 돼서 이제 해당되는 로케이션에 도달을 해서 다시 리플레니시먼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센싱에서부터 리플레니시먼트까지 모든 과정들이 그 오픈텍스트의 그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플랫폼 안에서 시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인보이싱에 대한 니즈가 있다. 그리고 페펄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하면 오픈텍스트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텍스트는 사실 저 중간자 입장에서 인티그레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니즈를 핸들링하기 위한 솔루션이 다 이미 탑재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냐면 오픈텍스트의 그 트레이딩 그리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내에는요. 해당되는 나라별 컨트리의 룰셋이 들어있어요. 룰셋이라 하면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룰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그 텍스 오피스가 요구하는 그 VAT에 대한 포맷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SAP 사용자예요. SAP 사용자가 인보이스를 보냈는데 호주를 보냈는데 호주에 있는 기업이 그들이 원하는 호주가 요구하는 그 이인보이싱 형태로 컨버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SAP에서 추출한 아이돌 문서가 트레이딩 그리드로 들어오면 트레이딩 그리드 안에서 호주 향이죠. 오스트레일리아 텍스 국세청이 요구하는 이인보이싱 형태를 컨버팅이 돼서 거래선과 그 다음에 텍스 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으로 같이 더블로 이제 카본 커피가 돼서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대략 컨트리별로요. 대략 40개 형태의 40개 국가의 컨트리 룰셋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진출하시게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거래선 덴마크 거래선, 뭐 에스토니아 거래선, 핀란드 거래선이 요구할 이인보이싱을 요구합니다라고 하면 저희 솔루션에서 덴마크 텍스 그 룰셋, 에스토니아 룰셋, 핀란드 룰셋만 활용을 하시게 되면 소스는 아이독,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는 이제 해당되는 컨트리 룰셋으로 컨버팅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페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오픈 텍스트는요, 페펄 레디예요. 페펄 레디에서 그 네트워크도 접근이 되고 있는 액세스 포인트 프로바이더이고, 그 다음에 페펄의 요구하는 형태로 문서를 변환시키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티컬 서플라이 체인은요, 이제 제가 요거는 시간상 좀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미 오픈 텍스트 그 트레이딩 그리드 아래는요, 해당되는 그 트레이딩 파트너, 거래선 리스트가 대략 한 50만 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 50만 개 리스트에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은 던앤브래드 스트리트가 그것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의 어떠한 그 재무지표에 대한 안정성을 이제 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ESG 측면에서는요, 에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파트너에 대한 그 CSR 지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블렌딩을 해서 이러한 그 대략 50만 개의 기업에 대한 그 파트너에 대한 글로벌 이제 거래선들에 대한 파트너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적절한 파트너들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텍스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그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실 필요 없이 이런 플랫폼을 이제 사용하는 형태, 서브스크립션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그러한 그 솔루션 회사들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한 B2B, B2A,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픈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에 한번 연결하면 여기에 있는 이미 다 만들어진 그러한 모듈과 컴포넌트와 기능을 통해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 이건 실명을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요. 여기 네슬레라고 하는 그 회사입니다. 네슬레는 그 매뉴팩처링, 그 CPG 회사죠. 네슬레가 사실 되게 작게 보이지만 글로벌 엄청나게 많은 그 매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이 되게 많아요. 진출해 있는 컨트리가 뭐 아프리카 처음 말단 나라에까지 포함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인데요. 문제는 저렇게 많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B2B를 하고 거래선들하고 상품 수발주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네슬레가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 이제 저희 밑단에 있는 ERP를 단일화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외 연계는 PI를 통해서 하자고 해서 단일화시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국가별로 커스터머가 요구하는 요구사항, 해당되는 뱅크가 요구하는 사항, 3PL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해당 국가의 커스텀스가 요구하는 사항, 기타 요구 사항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커넥션과 노드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개별 솔루션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관리가 너무 이제 어려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나라에 진출을 하게 되면 진출을 해서 실제 주문을 받고 납품할 때까지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거예요. 저 현재 구조에서. 그래서 더 이상 저런 형태로 가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네슬레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연기가 가능한 저기 이제 저희 회사의 이제 트레이딩 그리드의 상품명인데요. GXS라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 모든 것들을 블랙박스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SAP PI에서 단선으로 저 트레이딩 그리드에 아이독을 보내든 아니면 XML 보내든 하나만 보내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컨버팅이 돼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그 텍스 오피스에는 말씀드렸던 그러한 프랑스 컨트리 셋을 이용한 그 텍스 인보이스가 나가는 거고 여기에 이제 독일에서 요구하는 BMW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당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정보가 변동이 돼서 이제 컨버팅이 돼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약 30여 가지, 40여 가지의 그 솔루션들이 다 이제 디커미션 되고 이제 이 모든 GXS 트레이딩 그리드 하나에서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구독 형태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편한 아키텍처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멀티플한 ERP 인티그레이션인데요. 어느 회사가 이제 의류 회사인데요.
주력으로 쓰고 있었던 프라이머리 ERP는 SAP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MS 다이내믹스를 쓰는 회사 그런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당분간 이제 그 공통 표준으로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ERP를 두 개를 쓰는 건데 거래선은 사실 하나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거래선이 있는데 그 거래선이 하나고 ERP는 두 개인 경우에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되는지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트레이딩 파트너가 이제 밑에 라인을 갈게요. 이제 주문을 보내게 되면 주문을 이제 먼저 향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업 부문에 따라서 이제 A 제품군인지 B 제품군인지 구분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주문을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해요. 트랜슬레이션에서 이게 만약에 B 제품군이면 이거는 이제 그 SAP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XML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그 MS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JSON으로 정보를 컨버팅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러한 그 통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컴플렉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각각 그때그때마다 대응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액티브 시키고 이제 진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와 B2A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발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네. 질문도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서 몇 네.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임종택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오픈 텍스트 솔루션 중에서 IoT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오픈 텍스트 트레이딩 그리드는요, 물론 이제 온프렘도 가능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클라우드예요. 이제 클라우드고, 클라우드라고, 저 오픈 텍스트에 있는 저희 자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쓰시는 형태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IoT 솔루션 부분은 저희 클라우드에서 탑재가 되어져 있고, 대표적인 고객은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주를 중심으로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해당되는 차량의 디바이스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미주 법인에 있는 관리 시스템하고의 이 커넥션 부분들이 다 오픈 텍스트의 IoT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해서 연결되고 현재 액티브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네. 질문은 김현민님께서 질문 예, 예. 주셨고요. 상대 업체나 당사자가 시스템 구비가 없거나 다를 네. 때는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이럴 때를 대비한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B2B라는 부분이 이제 타임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업에 따라서는 이제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이메일 또는 뭐 팩스라는 부분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 거래 상대방이 팩스라는 부분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일본 기업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팩스를 보내요. 팩스를 보내면 오픈 텍스트에 있는 트레이딩 그리드가 그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기업에 있는 백단의 데이터 그 시스템에 업데이팅을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저희가 이제 SAP에서 주문서를 보내게 되면 그 주문서가 저희 트레이딩 그리드에 들어와서 해당되는 기업의 팩스로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래도 이제 전자적으로 하기 쉬운 어플은 포탈이에요. 그러니까 오픈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트레이딩 그리드 포탈이 있어요. 포탈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포탈 쓰듯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와서 주문서를 보내고 이제 인보이스를 보내는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준비가 되어지 않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그런 형태로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최정은님께서 주셨고요. 국내와 해외의 기업 문화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를 텐데 국내에서 해외를 상대해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비즈니스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해당되는 기업이 엔터프라이즈 A와 엔터프라이즈 B 양자 간에 이제 커머셜한 어레인지먼트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시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 이제 상세한 이제 또 실행 단계가 오시게 되면 저희 오픈 텍스트가 그 플랫폼에서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제 딜리버리 매니저 또는 PM을 어사인을 하거든요. 그 PM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핀란드에 있는 해당되는 오피스에서 PM이 선정이 돼요. 그 PM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러한 특정한 그 해외에 있는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 위임을 하신 기업을
그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톡도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해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부분도 가능해지게 되죠.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어떤 뭐 계약 관계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실행단에서의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답변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윤성원 님께서 질문 네. 주셨고요. 클라우드로 통합 전환 시 마이그레이션 이슈가 있는데 기업 규모가 작은 곳은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됩니다. 오픈 텍스트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그 통합을 할 때는요, 사실은 의사결정도 좀 필요한데요. 100%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하면 일이 되게 좀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또 클라우드로 가지 않고 기존에 했던 온프렘 부분들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놔두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아카이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절한 부분들을 아카이빙을 놔둬요. 그게 이제 비용 효과 저희가 많이 쓰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니즈가 있을 때 잠시만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카이빙 형태로 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요.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이제 오픈 텍스트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을 진단하는 툴이 있어요. 툴을 쭉 돌리면 우리 기업은 어떤 어플리케이션하고 아니면 어떤 거래 상대방하고 많은 그 수발주 거래가 있었네. 특히 주문서는 이런 형태가 있었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전체 데이터를 딱 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센싱하는 툴이 있어요. 그럼 전체 리스트업이 돼요. 되고 나면 요거는 굳이 마이그레이션 하지 마시고 근데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기존에 있던 온프렘에서 아카이빙을 놔두시고 이렇게 새로운 부분 또는 아니면 트래픽이 많은 부분들은 클라우드로 전환합시다라고 그런 의사결정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김성균 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오픈 텍스트를 통한 B2B, B2A 통합 진행 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그 통합이라는 게요, 이제 그때그때 니즈에 따라서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거래선이 생겼더니 그 거래선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고 변경시키고 뒷단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또 변경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그러면 현재 에지이즈 형태의 그 솔루션을 베이스로 저기 다 회사들이요. 직접 개발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것을 B2B, B2A를 하는 솔루션들을 구입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대응하는 거 대비 이제 다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저런 거 대비해서 저러한 하드웨어, 그다음에 라이센스, 관리 인력들을 다 없애버리고 구독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있느냐. 그 관점에서는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비즈니스가 중단기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그 거래선들하고 또 얼마만큼 많은 변동성이 있는지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 같은 회사가 굳이 저거를 이제 변동하세요, 마이그레이션 하세요,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케이스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B2B, B2A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해당되는 그 PM이나 딜리버리 매니저가 이제 그 고객님들을 대행을 해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비즈니스 디시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Q&A는 모두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좋은 질문 해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질문이 올 줄은 몰랐고요. 많이 경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솔루션 이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의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커머셜한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현업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CPIM이라고 해서 제가 또 SCM 쪽에서도 또 특정한 역할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 전체 커머셜하게 테크니컬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변동성, 그 다음에 연기해야 될 대상,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컴플라이언스 니즈가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고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다 어떤 장애들이 있더라. 그 장애를 그때그때마다 우리 내부 인력 또는 내부에 있는 부족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일부를 이제 전문 인력들을 소싱을 해서 대응하는 게 맞느냐.
굳이 현재 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그런 프랙티스가 여전히 유효한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상용화돼서 저런 뭐 예를 들어서 이인보이싱, 페펄, 그다음에 어떤 뭐 CBP 연계, 그다음에 폭스바겐,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 연계와 같은 그런 연계성과 그다음에 데이터 변환 그리고 API 호출하는 기능들이 이미 다 레디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 고민할 필요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현재 있는 IT 인력이 좀 더 작아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다 이미 해놓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제 다 탑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용자 입장으로서만 간단히 쉬운 어프로치를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좀 해피하게 만들고 더 많은 좀 삶에 있는 그 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로컬 포커스 글로벌 리치 오늘의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